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91년 10월 7일, 브리타니는 뉴욕 로체스터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엄마 던과 아빠 존은 10대 때 갑작스러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결혼이나 가정을 생각하지 못했죠. 결국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던은 새로운 남자친구인 차드 드락셀과 사귀게 되는데요. 브리타니가 태어나자 차드는 자신의 성에 따라 브리타니 드락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친딸처럼 예뻐하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이후 부부는 아이 둘을 더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갔죠. 다만 브리타니는 태어나면서부터 미숙아의 망막 질환 중 하나인 1차 유리체증식증을 앓고 있었어요. 성장하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예쁜 외모의 브리타니는 자신의 눈을 컴플렉스로 여겼고 초점 없는 눈을 감추기 위해서 특수 렌즈를 착용하고 다녔죠. 브리타니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엄마 던과 아빠 체드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부부싸움을 해댔고 결국 브리타니가 16살 때 이 부부는 이혼을 해요. 비록 친아빠는 아니지만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브리타니는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10대의 사춘기에 신체 컴플렉스와 부모 이혼까지 겹치자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죠. 다행히도 그녀가 힘들 때 친아빠 존이 딸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 다행히도 브리타니의 우울증은 많이 나아졌고 예전에 밝은 모습으로 되돌아온 듯 했어요. 2009년 4월 17살이었던 브리타니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봄방학 때 친구들이랑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머틀비치 놀러 가도 돼? 엄마는 딸이 누구하고 갈지도 모르는데 멀리서 며칠씩이나 놀겠다는 걸 허락할 수 없었죠. 더군다나 미성년자이기도 했고요. 또 사실 예감도 좋지 않아서 뭔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때문에 둘은 다투게 되었고 며칠간 냉전이었죠. 4월 22일 브리타니는 엄마에게 머틀비치에 안 가는 대신에 친구 집에서 며칠 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딸을 대하는 게 조심스러웠던 엄마 던은 마지못해서 이를 허락했죠. 하지만 엄마는 이 승낙이 딸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친구 집에 간다면서 엄마 몰래 짐을 싸서는 그날 저녁 8시에 친구들과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떠났어요. 차로 꼬박 13시간을 달려 다음날 오전 9시 브리타니의 친구들은 머틀비치에 도착했죠. 숙소에 짐을 풀고는 비치로 놀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비치에서 놀고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당연히 엄마는 딸이 집 근처 호수에서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로체스터 봄 날씨가 평소와는 달리 28도에 이를 정도로 더웠기 때문에 엄마는 더더욱 딸이 당연히 집 앞 호수에 놀러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브리타니와 친구들은 낮에는 비치에서 수영과 선탠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밤 11시, 이 머틀비치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으로 놀러를 갔는데 그곳에서 동네에서 얼굴만 알던 학교 선배, 20살의 피터 브로조위치를 만나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잠시 어울렸죠. 피터는 여름을 즐길 겸 이곳에 내려와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타니는 약 3시간 정도 놀다가 새벽 2시쯤에 숙소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저녁 8시, 그녀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호텔을 나와 피터가 머물고 있던 숙소로 놀러를 갔습니다. 그녀는 2.4km 떨어진 호텔로 혼자 걸어갔고 저녁 8시 33분에 피터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어요. 하지만 입고 나온 반바지를 친구가 빨리 돌려달라는 문자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잠깐 본 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8시 48분에 호텔을 나왔고 그 모습도 CCTV에 찍혔어요. 브리타니는 호텔로 돌아오면서 함께 오지 못한 남자친구와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저녁 8시 58분, 친구 때문에 열받아서 호텔 가서 그냥 잠이나 잘 생각이라며 문자를 보낸 이후에 그녀는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존 그리코는 9시 15분까지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이 오질 않자 함께 여행을 간 그녀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들은 브리타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그녀들도 브리타니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호텔에도 돌아오질 않자 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존은 10시에 브리타니의 엄마 던에게 연락을 취했죠. 당연히 친구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딸이 먼 곳에서 사라졌다는 말에 곧장 엄마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들과 엄마 계속해서 그날 밤 그녀에게 연락을 했지만 답은 없었고 결국 다음날 오전부터 이 머틀비치 경찰은 브리타니를 찾기 시작해요. 그녀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설치된 CCTV를 조사해봤지만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일부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전날 누구를 만났는지 탐문 수사도 했죠. 경찰은 피터와 함께 머물고 있던 다른 남성들도 조사를 해봤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방도 수색을 해봤지만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고요. 전날 가지고 나간 지갑과 휴대전화 외에는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브리타니는 호텔로 돌아오던 중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보였는데요.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해보니 남자친구인 존과 연락이 끊긴 9시 이후로 마치 차로 움직이는 듯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밤 10시에는 조지타운을 조금 지나 맥클리랜빌까지 신호가 감지됐어요. 경찰은 누군가 그녀를 납치했거나 또는 살해해서 그곳에 유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11일간 그 주변을 사차치 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색과 조사 모두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엄마 더는 딸이 실종되자 바로 머틀비치로 내려와서 딸을 찾는 일에 전념을 했고 나중에는 아예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경찰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도 직접 딸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피터를 계속해서 의심했고 그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한다며 힘들어했어요. 엄마는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점이 있으면 직접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는 딸이 인신매매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경찰은 이 지역은 안전한 곳으로 인신매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별다른 신경은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2011년 경찰은 브리타니가 실종된 2009년도에 조지타운에 살고 있던 성범죄자 레이먼드 무디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조지타운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위치가 잡힌 맥클리랜빌 근처입니다. 레이먼드는 1983년 미성년자를 납치 및 강간한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모범수로 21년형의 형기를 마치고 가석방되어 조지타운에 살고 있었죠. 브리타니가 실종된 다음 날에는 머틀비치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통경찰은 레이먼드 얼굴에 마치 여자가 손톱으로 그은 것 같은 긁힌 자국이 많아서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죠. 하지만 이 기대와는 달리 어떠한 단서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어요. 2016년 6월 FBI는 보도자료를 통해 브리타니가 머틀비치에 납치된 후 곧바로 살해됐고 조지타운 어딘가에 유기되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FBI는 교도소의 살인죄로 복역 중인 타큐안 브라운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타큐안의 진술에 따르면 2009년 4월 티모시 아버지의 은닉처에 돈을 갚으러 갔는데 그때 뒤뜰에서 티모시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브리타니를 성폭행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브리타니가 달아났지만 바로 티모시에게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열받은 티모시는 총을 빼들고 그녀를 창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잠시 후에 2번의 총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이후 그가 이 담요에 싼 시신을 들고 나왔고 자신은 당연히 브리타니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덧붙여 시신은 악어가 사는 인근 호수에 유기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FBI는 타큐안 외에도 또 다른 수감자도 유사한 증언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수감자는 티모시가 브리타니를 납치해 와서는 친구들에게는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치울 거라고 자랑을 했대요. 그런데 그녀의 실종이 너무 알려져서 위험해지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죽여버렸다고 진술을 했죠. 경찰과 FBI는 티모시를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을 했고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압수수색했지만 브리타니와 관련된 증언은 나오지 않았고 이 제보 외에는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경찰은 티모시의 다른 사건을 가지고 그를 압박했는데요. 사실 그는 2011년 식당 강도 살인 사건 때 밖에서 망을 보는 운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18세로 운전만 했던 티모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18개월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어요. 검찰은 예전 사건을 다시 들고 와서 새로운 3가지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러고는 티모시에게 브리타니 사건에 협조하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라며 압력을 가했죠. 티모시는 자신은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결국 무장 강도 사건의 재판으로만 집행유예 3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보자였던 타큐아는 티모시가 범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내용을 바꿔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신뢰하기 어려운 범죄자의 진술이었죠. 결정적으로 타큐안이 티모시가 브리타니를 성폭행하는 걸 봤다는 날짜와 시간은 당시 16살이었던 티모시가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진술은 타큐안이 허위 제보한 걸로 결론이 났어요. 왜냐고요? 교도소에서 혜택을 받기 위함이었거든요. 어이가 없죠? 2022년 그녀가 실종된 지 13년째.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이 된 브리타니의 예전 조사 자료들을 꺼내서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브리타니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에 주목을 했어요. 도로에 찍힌 흐릿한 화질의 화면을 계속해서 돌려보던 와중에 그녀 뒤로 아주 천천히 차 한 대가 뒤따라오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추적 끝에 그 차의 주인을 확인하니 놀랍게도 레이먼드 무디의 여자친구 엔젤 바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레이먼드라는 이름이 나오자 경악했어요. 이미 전에 용의자로 오랫동안 조사를 했었고 압수수색까지 했던 인물이었잖아요. 경찰은 여자친구 엔젤을 비밀리에 소환해서 신문했죠. 처음에는 브리타니를 모른다며 부인하던 엔젤은 경찰의 추궁 끝에 마침내 그녀를 차에 태워 함께 레이몬드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대마초를 한 대 피운 뒤 집에 일이 있어 2사람만 두고 돌아갔다는 거죠. 다음에 레이몬드를 만났을 때 그는 브리타니는 친구들이 와서 데려갔다고 했고요. 경찰의 설득에 엔젤은 도청 장치를 몸에 숨기고 레이몬드와 의도적으로 브리타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또다시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도 딱히 의미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레이몬드는 심한 압박을 받은 듯 다음날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의 자백에 따르면 2009년 4월 25일 여자친구 엔젤과 머틀비치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엔젤은 막 약에 취해서 뒷자리에 누워 있었고 멀리서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던 브리타니를 발견하고 천천히 뒤따라갔죠. 창문을 열고 파티에 가자면서 말을 걸었는데 그녀가 차 안에 대마초 냄새가 좋다면서 차에 탔대요. 레이몬드는 그 길로 조지타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함께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여자친구가 집에 돌아간 틈을 노려 거부하는 브리타니를 강제로 성폭행했고요.
과거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브리타니를 살려둘 수가 없었고 결국 그녀를 목 졸라서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담요에 싸서 주변 풀숲에 묻어버렸죠. 여자친구에게는 브리타니는 친구가 와서 데려갔다고 말했고요. 재판에서 브리타니의 가족들은 그의 진술 중에 딸이 자발적으로 그의 차에 탔을 리가 없다면서 그가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이몬드는 자백 후에 자신이 브리타니를 묻은 장소를 경찰에게 알려줬고 경찰은 4일간의 발굴 작업 끝에 약 1.2m 깊이에 묻힌 그녀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레이먼드는 납치, 강간 및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나는 예전 잘못으로 20년을 감옥에서 살았고 그것으로 충분히 나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치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도 괴물이었고 출소해서 브리타니의 생명을 빼앗을 때도 여전히 괴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때늦은 후회였고 레이먼드는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죽기 전까지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미스테리한 라디오 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은 난리가 났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1973년 8월 7일 저녁에 미국 뉴멕시코주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만자노라는 산맥에서 우연히 CB 라디오 신호가 잡힙니다. 여기서 CB 라디오라는 건 시민밴드 라디오라고 1945년에 발명된 개인용 무선통신 기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무전기랑 비슷한 건데 지금은 핸드폰이 대중화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는 무전기처럼 CB 라디오라는 것을 사용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단거리 통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하고요. 라디오, 이 기기만 있으면 누구나 주파수를 맞춰서 익명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엔 주로 장시간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를 끌었습니다. 운전하다가 딱 주파수가 맞으면 다른 누군가가 현재 교통의 흐름이나 단속 정보, 날씨 이런 것들을 말해주니까 잠도 깨고 재밌게 대화를 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1970년대 들어서는 이게 좀 더 대중화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개인 방송을 송출하는 아마추어 운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한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전자기기 애호가들이었고요. 어쨌든 1973년 8월 7일 화요일 한 아마추어 운영자가 이리저리 주파수를 맞추다가 우연히 어떤 소년의 목소리를 감지합니다. 딱 봐도 많이 어려 보이는 목소리인데 근데 이게 각 잡고 방송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막 엉엉 흐느끼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막 뭐라 말도 하는데 제대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 전파 불량 때문에 목소리가 계속 끊기고 또 여기에 잡음까지 섞여 있어서요. 그래도 간신히 귀를 기울여서 뭐라고 하는지 들었는데 소년의 이름 그리고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에요. 소년은 자신을 7살 레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토끼 사냥을 하러 하는 가중에 타고 있던 트럭이 도랑에 빠지면서 뒤집혀졌고 그 안에 꼼짝없이 갇혀버렸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전은 다급한 구조 요청인 거예요. 레리가 막 울면서 말하길 저랑 아버지는 흰색과 빨간색이 섞인 트럭에 타고 있고 트럭 양쪽 문이 바위에 막혀서 열리지가 않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빨리 구하러 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레리의 차에는 먹을 음식도 물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건 바로 충돌 직후 아빠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사망한 거겠죠? 성인인 저도 너무 무서운데 7살 된 레리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레리의 SOS 요청을 들은 몇몇 라디오 이용자들은 곧장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레리가 보내는 전파 신호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지역 경찰관들은 즉시 구조팀을 꾸린 후 만자노 산맥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다행인 게 다음 날까지도 레리의 신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신호가 끊겨버린다면 아이를 찾기가 더 힘들었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레리라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자기랑 아버지가 로스르라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 말고는 사실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성을 포함한 전체 이름과 집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현재 위치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아이가 워낙 어리기도 하고 또 사고의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그럼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데 차에 갇힌 레리가 의식을 잃기 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디오의 배터리가 나가기 전에, 모든 신호가 끊기기 전에 레리를 찾아내야만 하겠죠. 근데 구체적인 정보 없이 라디오 전파에만 의존을 해야 하니까 수색은 더 더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사관들은 헬기까지 띄워서 열심히 수색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만자노 산맥 그 어디에서도 레리와 관련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라디오를 계속 주시하던 경찰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레리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아버지가 좀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무전에서는 머리만 부딪혀서 아직 살아있다고 합니다. 또 아까는 분명 차 문이 바위에 막히는 바람에 문을 열 수 없다고 진술을 했는데 또 지금은 차량 밖에 나와 있다고 다른 진술을 하고요. 게다가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레리의 라디오 신호는 뉴멕시코에서 무려 1000km가 넘게 떨어진 캘리포니아와 와이오밍, 심지어 캐나다의 CB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 라디오는 겨우 20마일, 즉 그러니까 3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만 발신이 되는 단거리 통신기기였거든요. 근데 캐나다까지 전파가 터지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일부 이용자들은 가끔은 멀리까지도 신호가 가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 현상을 CB 스키핑이라는 전문 용어로 불린다는데 일단 어쨌든 경찰은 기술적인 문제를 이리저리 따지다기보다는 당장 레리를 찾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고 수색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레리의 전파 신호가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디오의 배터리 수명이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이젠 대화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져서 결국 레리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생사 유무를 확인해야 했고요. 사람들은 다급해졌고 200여 명의 민간 자원봉사자들까지 수색에 나섰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 전역에는 레리라는 이름을 가진 실종 소년의 가족을 찾는 데 열중했고요. 그러던 8월 11일 토요일, 이 무전이 들어온 지 4일째입니다. 레리라는 이름의 어린 아들을 포함한 일가족이 미국 중부 지역인 미주리에서 실종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또 어린 아들은 마침 CB 라디오 사용에 능숙하다고 하고요. 그럼 레리가 아닐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음날 서부 지역에서 여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고 뉴멕시코 캐년 어딘가 트럭에 갇혀있는 레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레리의 구조 요청은 계속 이어지죠.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레리가 구조 요청을 한 지 5일째가 지나던 8월 12일 일요일. 결국 레리의 신호는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레리는 신호가 끊기기 직전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수색팀과의 신호를 주고받았다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수색팀은 레리를 찾아낼 결정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날 경찰이 갑자기 수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이 공개되는데 지난 8월 12일 레리의 신호가 끊기기 직전까지 수색팀과 교신을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화를 주고받았던 소년이 사실 레리가 아니라 그를 사칭하는 피닉스에 사는 한 소년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쉽게 납득이 잘 안 되죠.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레리의 사건이 신문과 뉴스에 이리저리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몇몇 CB 라디오 채널에는 일부러 이 레리의 목소리를 사칭하는 이용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라디오의 익명성을 이용한 장난이었고요. 그래서 경찰은 많은 시간을 여기에 허비하게 되죠. 게다가 이때까지 소통한 게 이게 진짜 레리인지 아니면 중간에 장난으로 등장한 사칭범들이었는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뒤통수 맞는 반전이 드러난 후 분위기는 급변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애초에 레리라는 소년이 실존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해요. 심지어 경찰 역시 레리의 실종 사건은 교묘한 자작극일 확률이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경찰이 레리의 실종 사건이 사기극이라고 유추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리는 이름, 나이 빼고는 자신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직접 라디오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순발력과 영리함을 갖췄지만 부모의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의심스러웠거든요. 또 캘리포니아와 와이오밍, 심지어 캐나다까지 뉴멕시코와 떨어진 지역에서 다양하게 전파가 잡히는 것 역시나 어딘가에 수상했고요. 진짜 레리가 뉴멕시코에 있는 게 맞을까 싶은 거죠. 경찰은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연 7살의 어린아이가 물과 음식도 없이 무려 5일 동안이나 또렷하게 의식을 잃을 수가 있는지조차도 이제 의심스러운데요. 마지막으로 며칠이 넘도록 방전되지 않은 라디오의 배터리 또한 어딘가에 수상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CB 라디오의 배터리라면 3일째가 되던 날 목요일 오전쯤에 완전히 방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근데 5일 동안이면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결정적으로 경찰이 무엇보다 강하게 의심한 건 CB 라디오의 작동 여부였는데 사고 난 트럭이 거꾸로 전복되어 있었다면 애초에 라디오는 송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어요. 이 당시 대부분의 라디오 안테나는 차량 천장에 이렇게 부착되어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어야지 이 전파 자체가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레리가 말한 것처럼 차량 천장이 바닥을 향해 뒤집혀졌다면 안테나가 파손되었거나 장애물 때문에 전파 송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레리라는 소년과 아버지와 함께 실종되었다는 가족들의 신고 역시나 단 한 통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한 소년이 만들어낸 희대의 자작극이었을까요? 아니 근데 이 자작극 치고는 너무 스케일이 크지 않나요? 이 어린 소년이? 한편 이게 자작극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여론도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 이 라디오를 통해서 직접 레리의 목소리를 듣고 심지어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이 소년의 목소리가 이게 전혀 연기일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해요. 어린 레리에게서 느낀 공포와 울음은 정말 진실되어 보였거든요. 그럼 이번엔 그들의 반박 가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차량 전복에 대한 건데
어쩌면 사고 당시 트럭이 구르면서 2번 뒤집힌 다음 다시 똑바로 착지를 했고, 이때 아버지와 레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안테나는 손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라디오 송출도 가능한 거고요. 이 두 번째로는 당시 기계를 좋아하던 몇몇 아이들처럼 무전기에 익숙한 레리가 새로운 안테나를 만들면서 이 모든 게 기적적으로 정상 작동했을 수도 있다는 설. 세 번째 반박은 이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트럭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레리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깊은 협곡을 단지 도랑에 빠졌다고 표현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트럭은 쉽게 발견하기 힘든 이 험준한 협곡 이 사이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결국 시간은 흘러 트럭이 협곡으로 영영 떨어졌거나 계곡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일부 아동 심리학자들은 레리는 단지 7살의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과는 달리 인지 능력이 확실하지 않고 충분히 여러 주장을 번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리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 것도 많은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성을 붙인 정확한 이 풀네임보다는 쉬운 예명이나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애초에 자신을 이 레리라고만 말하는 게 익숙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이름이 마치 알렉산더를 알렉스 A, 집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기관에 등록된 전체 이름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장난전화와 가짜 정보들의 경찰이 휩쓸리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점도 비난을 면치 못했죠. 어쩌면 경찰 당국이 수색에 실패한 비난과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결국 레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어린 소년의 간절한 구조 요청은 로스트 보이 레리라는 타이틀과 함께 지금껏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깊은 협곡에서 트럭에 갇힌 채 처절한 구조 요청을 보내야 했던 한 소년에 대한 안타까운 실화일까요? 아니면 방 한구석에서 소름 끼치는 연기로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린 한 소년의 대범한 장난이었을까요? 만약 레리가 실존 인물이라면 그래서 그가 간절한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의식을 잃어간 7살의 소년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이 모든 게 그냥 누군가의 철없는 장난일 거라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